덜컹거리는 기차 바퀴 소리가 밤새도록 차가운 철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가축 수송용 화물칸 안은 짐승처럼 구겨 넣어진 인간들의 거친 숨소리와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한 이 죽음의 열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얼어붙은 공기 사이를 떠돌아다닐 뿐이었죠. 정신과 의사이자 학자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한 청년 역시 그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터 프랭클.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거친 굉음을 내며 멈춰 섰을 때 화물칸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색빛 새벽 안개 사이로 기괴한 굴뚝들이 보였고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나운 군견들의 짖는 소리와 함께 독일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빨리 나와라. 모든 소지품은 기차에 두고 내려라. 그곳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지옥.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순식간에 한 줄로 길게 세워졌습니다. 저 멀리 전면에는 차가운 눈빛을 한 나치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여유롭고 무심한 표정으로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사람들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향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른쪽은 강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을 의미했고 왼쪽은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가스실로 직행하는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죠. 프랭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나치 장교는 프랭클의 마르고 야윈 체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순간이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겨를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가해진 그 다음 차례는 한 인간이 가진 모든 역사와 존엄성을 지워버리는 잔인한 박탈의 과정이었습니다. 수용소 건물 내부로 끌려간 프랭클과 동료들은 온몸의 털을 모두 깎여야 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알몸으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줄을 서자 나치 간수들은 그들이 입고 왔던 옷과 신발, 시계, 그리고 가족들의 사진이 담긴 지갑까지 모조리 빼앗아 커다란 자루에 던져 넣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의사라는 직업, 사랑하는 가족의 기억, 심지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낯설어질 만큼 철저하게 파괴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쉽게 발가벗겨질 수 있다는 사실에 프랭클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가장 잔인한 형벌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치 간수는 뜨겁게 달궈진 바늘을 들고 프랭클의 왼쪽 팔뚝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살을 찌르는 날카로운 고통과 함께 그의 피부 위로 시퍼런 잉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19, 104. 이제 이 지옥에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119, 104번이라는 숫자로만 불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수가 번호를 부르면 대답해야 했고 그 번호가 적힌 천조각을 가슴에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하나의 번호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이 장벽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치는 인간을 철저하게 물질화하고 가축보다 못한 숫자로 취급함으로써 스스로 존엄성을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높은 철조망과 총을 든 감시병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한 빈털터리가 된 채
팔뚝에 새겨진 푸른 숫자를 바라보며 프랭클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날 각자의 삶이라는 치열한 수용소 안에서 무기력하게 번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이 지친 일상의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프랭클은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아우슈비츠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옆에 누운 동료의 거친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팔뚝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치는 그의 옷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았지만 그의 내면에 있는 깊은 영혼의 불꽃까지는 아직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옥의 한복판에서 119104번이라는 번호로 낙인 찍힌 천재 정신과 의사는 인간이 가진 마지막 남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실험을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모든 인생의 목적이 통째로 날아간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알몸으로 소독약이 가득한 방을 거쳐 나온 빅터 프랭클에게 나치 간수들이 던져준 것은 방금 전 가스실로 들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어느 유대인의 낡은 수용소 작업복이었습니다. 빳빳하게 굳은 핏자국과 먼지가 가득한 그 옷을 받아들었을 때 프랭클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는 절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그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품고 있던 유일한 소유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모든 핵심 이론과 임상기록이 담긴 첫 번째 책의 원고였습니다.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유대인을 사냥하는 그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프랭클은 밤을 새워가며 그 원고를 썼고 수용소로 끌려오는 기차 안에서도 들키지 않기 위해 외투 안감 깊숙한 곳에 그 두꺼운 종이 뭉치들을 촘촘하게 꿰매어 숨겨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의사로서 그의 존재 이유이자 평생의 업적 그 자체였습니다. 원고의 행방을 묻기 위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비교적 오래 살아남은 듯 보이는 고참 죄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옷 속에 숨겨왔던 연구 원고에 대해 설명하며 이것을 찾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간절하게 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거친 조소뿐이었습니다. 고참 죄수는 프랭클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원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당신이 쓰던 그 잘난 글 나부랭이가 지금 어디가 있겠어? 저기 운동장 구석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불타고 있거나 나치 간수들의 구두 밑창을 닦는 휴지가 되었겠지. 당신은 지금 지옥에 왔어. 여기선 원고가 아니라 당신 목숨 한 가닥도 내일이면 재가 되어 날아갈 판이야. 그 순간 프랭클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적이, 평생을 바친 노력이 단 몇 초 만에 쓰레기통에 던져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모든 성취와 과거의 흔적이 통째로 날아간 그 배지 상태에서 프랭클은 절망감에 휩싸인 채 나치가 던져준 죽은 이의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터덜거리는 걸음으로 막사에 들어와 주저앉은 그는 멍하니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거친 천 조각 사이에 무언가 작은 종이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자 그것은 책에서 찢어낸 듯한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나치에게 끌려와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이름 모를 유대인이 죽는 순간까지 주머니 속에 생명처럼 품고 있었던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가장 성스러운 기도문인 쉐마 이스라엘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낡은 기도문 구절을 읽는 순간 프랭클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듯한 강렬한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지옥의 한복판에서 죽은 자가 남긴 종이 한 장이 그의 영혼을 세차게 흔든 것입니다. 프랭클은 훗날 자신의 저서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담긴 원고는 영원히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그 낡은 주머니 속에서 기도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신의 계시와도 같았다. 네가 쓴 글자로 가득했던 원고는 잊어라. 이제부터는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백지 같은 샴 위에서 네 몸과 영혼으로 직접 그 의미를 써내려가라는 명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쌓아올린 지위나 재산 혹은 소중한 성취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거나 평생 다닌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며 절망하죠. 하지만 프랭클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옥의 바닥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나치는 그의 과거와 업적을 불태웠지만 앞으로 그가 살아갈 삶의 태도까지는 불태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소중한 원고를 잃은 정신과 의사는 이제 글이 아닌 자신의 숨결과 고통을 통해 지옥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인간의 의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 프랭클이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 끌려오기 전에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치의 군화가 오스트리아의 땅을 짓밟기 전 비터 프랭클은 수도 빈에서 가장 촉망받는 천재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적 상아탑에 갇힌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1930년대의 빈은 세계적인 대공황의 여파로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던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은 매일 밤 차가운 다리 위에서 혹은 어두운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죠. 프랭클은 그들의 죽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나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무료 자살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초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제가 왜 태어났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 절망의 고백들 앞에서 청년 의사 프랭클은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삶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인생의 목적을 잠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빈의 청년 자살률은 기적처럼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에게 다시 살아갈 순통을 틔워준 그는 의학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빈의 대형 병원 정신과 과장으로 임명되는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을까요? 한 인간의 찬란한 청춘 위로 역사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머리에는 사수 십자 깃발이 나부꼈고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한 이웃이었던 이들이 유대인을 손가락질하며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었던 프랭클 역시 나치의 잔인한 억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났고 의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제약받았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을 치료할 수 있는 허름한 임시병원으로 쫓겨난 그는 매일같이 나치에게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복류들과 환자들의 소식을 들으며 극심한 공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 속에서도 프랭클은 밤마다 홀로 서재에 앉아 펜을 쥐었습니다. 낮 동안 목격한 인간의 고통, 그리고 이 거대한 폭력의 시대 앞에서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사유를 원고에 채워나갔습니다. 밖에서는 나치 군인들의 거친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언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글을 쓰는 순간만큼은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늙은 부모님과 형제들까지 유대인 거주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며 나치의 포위망은 프랭클의 목을 바짝 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촉망받던 천재 의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로 추락한 프랭클은 인생에서 가장 가혹하고도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나치의 칼날이 목전까지 다가왔던 1941년의 어느 날, 프랭클의 손에 기적 같은 봉투 하나가 쥐어졌습니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온 편지였죠. 그 안에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미국행 이민 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치의 지옥 같은 탄압을 피해 자유의 땅 미국으로 날아가 의사로서의 연구를 안전하게 이어가고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지식인과 유대인들이 그 비자 한 장을 구하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시절이었으니 그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행운이자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비자를 손에 든 프랭클의 마음속에는 잔인한 고뇌의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자는 오직 프랭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늙으신 그의 부모님은 미국으로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프랭클이 혼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면 남겨진 부모님은 조만간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프랭클은 매일 밤 서재에서 머리를 감싸주고 괴로워했습니다. 내 미래와 학문적 성공을 위해 이 비자를 쓰고 떠나야 하는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모든 미래를 포기하더라도 늙은 부모 곁에 남아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천재 의사로서의 야망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평생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만 같아 그의 영혼은 피를 흘리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어느 날 오후, 프랭클은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빈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나치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유대인 성당의 폐허 앞을 지나게 되었죠. 깨진 유리창과 무너진 벽돌 더미가 뒹구는 그 참혹한 현장을 바라보던 중 프랭클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대리석 조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그 하얀 돌 조각을 주워 올린 그는 숨을 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돌은 성당 정면에 새겨져 있던 십계명 돌판의 일부였는데 놀랍게도 그 조각 위에는 금색으로 도금된 히브리어 글자 딱딱 한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글자가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인지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는 5번째 계명의 첫 글자였습니다.
무너진 성당의 폐허 속에서 만난 그 작은 돌조각은 방황하던 프랭클의 심장에 대고 마치 거대한 신의 음성처럼 외치는 듯 했습니다. 프랭클은 그 돌조각을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에게 돌조각을 보여드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돌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계명이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순간 프랭클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불확실성과 고뇌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미국행 비자를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안위와 화려한 미래를 버리고 고통받는 가족과 함께 운명을 맞이하겠다는 위대한 영웅의 결단이었습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 결정을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의 끝에 아우슈비츠라는 끔찍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양심과 소중한 이들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정신적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눈앞에 안락한 유혹을 뿌리치고 가시밭길을 자처한 이 청년 의사는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며 참된 인간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행 비자를 찢어버린 결단의 대가는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해 모든 소유물과 원고를 빼앗긴 프랭클이 마주한 수용소의 첫날 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몇 미터 되지도 않는 비좁은 목조 막사 안에는 흙먼지와 배설물 냄새가 진동했고 하나의 나무 침상에 5-6명의 죄수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짐승처럼 엉켜 누워야 했습니다. 뼈만 남은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와 간헐적으로 터져나오는 비명 사이에서 프랭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갈 때 그의 귓가에 옆자리 수감자들의 나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인간인데 우리를 평생 여기 가둬 두겠어? 조금만 버티면 될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에. 그것은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내기 위해 죄수들이 스스로에게 거는 최면이자 막연한 긍정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용소 안의 많은 이들이 이 크리스마스 해방설을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고된 채찍질과 굶주림을 견디면서 머릿속으로 오직 12월 25일이라는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문이 열리고 그리운 가족들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희망이 그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그들의 심리 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 속에 서린 희망이 얼마나 위태롭고 부서지기 쉬운 가짜 희망인지를 직감하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그토록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나치 간수들의 채찍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잔인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만 흘러나왔죠. 현실이 자신들이 꿈꾸던 환상과 다르게 흘러가자 수용소 안에는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6일 아침, 전날까지 어떻게든 버텨내던 수많은 죄수가 아침 점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뜬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간수들이 몽둥이로 때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지탱하던 가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삶을 이어갈 정신적 에너지가 통째로 고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사이의 일주일 동안 수용소 안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치가 특별히 처형을 늘린 것도 아니었고 전염병이 갑자기 돈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황당하게도 심장마비와 급격한 면역력 저하였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날짜가 지나가 버리자 극심한 실망감이 신체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고 잠복해 있던 병균들이 몸을 지배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채 죽어간 것이죠. 프랭클은 이 비극적인 반전을 목격하며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대책 없는 납천주의는 지옥에서 아무런 힘이 없으며 오히려 인간을 가장 빠르게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역시 이번 달만 지나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라는 식으로 막연한 기배를 걸었다가 현실이 바뀌지 않아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프랭클은 훗날 이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눈앞의 고통을 무작정 외면하는 가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당장 해야 할 일의 의미를 찾아내는 단단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가짜 희망을 불태우며 쓰러져간 동료들의 차가운 시신을 바라보며 119 164번 프랭클은 살아남기 위해 전혀 다른 방식의 마음의 무기를 재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아침은 지옥의 문이 다시 열리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매서운 사이렌 소리가 수용소의 정적을 깨뜨렸고 죄수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얇은 작업복 한 장만 걸친 채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점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치 간수들은 사나운 군견을 앞세워 죄수들의 대열 사이를 매섭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죽 채찍과 함께 죽음의 장부가 들려 있었죠. 점호 시간은 단순한 임원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리를 절거나 안색이 파리하고 병들어 보이는 수감자를 골라내어 곧바로 가스실로 보내는 선별 작업의 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앞에서 동료들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죄수들은 공포에 질려 스스로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텐데 몸을 가꾸어서 무얼 하겠느냐는 체념이 막사 안을 지배했죠. 하지만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점호가 시작되기 전 막사 구석에 버려진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찾아내어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거울도 없는 어두운 곳에서 그는 얼어붙은 찬물을 뺨에 묻히고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서슴없이 수염을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도 없고 거품도 없는 상태에서 맨살을 긁어내다 보니 얼굴 곳곳에서는 시뻘건 피가 배어나오기 일쑤였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 죄수들이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복에 12914번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사서하나? 어차피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그냥 편하게 누워있다가 가세나. 그 조소 섞인 질문에 프랭클은 피가 흐르는 뺨을 닦아내며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면도를 하는 것은 간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치가 나를 가축처럼 부리고 내 이름을 빼앗아 쓸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가꾸고 관리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청결을 지키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저들이 내 영혼을 짓밟지 못하게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프랭클의 말대로 면도는 단순한 위장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심지어 프랭클은 뺨에 조금이라도 핏기가 돌게 하려고
아침에 배급받은 소중한 빵 부스러기를 아껴서 그것으로 뺨을 세차게 문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고 활기찬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치열한 노력의 효과는 머지않아 잔인한 통찰로 증명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면도하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오물 속에 누워 키우던 수염을 그대로 방치하기 시작한 죄수들은 영락없이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끄저저하고 생기 없는 얼굴을 귀신같이 알아챈 나치 간수들이 그들을 가스실로 가는 트럭에 가장 먼저 태웠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의 길을 받아들인 이들이 지옥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나치는 죄수들을 발가벗겨 자존감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프랭클은 깨진 유리조각 하나로 나치의 그 거대한 시스템에 당당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에라 모르겠다 하며 인생을 방치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방 안을 쓰레기로 채우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곤 하죠. 하지만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지옥 같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 그 작은 행동부터가 내 삶의 주권을 지키는 위대한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참혹한 수용소의 아침을 피투성이 면도로 시작했던 119 사법원의 뒷모습은 오늘날 무기력의 늪에 빠진 우리의 가슴을 향해 고요하지만 묵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치가 설계한 아우슈비츠의 비극은 비터 프랭클, 한 사람의 육체만을 갉아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늙으신 부모님 역시 같은 수용소 장벽 안에 갇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죠. 의사라는 번듯한 직위를 내려놓고 부모의 곁을 지키기 위해 미국행 비자까지 찢었던 프랭클이었지만 수용소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식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는 노환과 영양실조로 인해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고 영하의 칼바람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마침내 수용소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인 폐렴에 걸려 고열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이 전혀 없는 수용소에서 폐렴은 곧 가스실로 향하는 직행 티켓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격리막사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프랭클은 미칠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치 간수들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아버지가 누워있는 막사로 목숨을 건 잠입을 시도했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수용소 안의 암시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간수들 사이에서 밀수된 약품 중 겨우 의사들이 숨겨놓은 앰플 주사 딱 한 대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프랭클이 며칠 동안 먹지 않고 모아둔 빵 조각과 바꾼 그야말로 목숨과도 같은 주사였습니다. 주사기를 옷 안감에 숨긴 채 숨을 헐떡이며 아버지의 침상 앞으로 달려간 프랭클은 이미 숨이 가빠져 초점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의사였던 프랭클은 아버지의 흉구를 짚어보는 순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사 한 대를 놓는다고 해서 아버지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는 잔인한 의학적 사실을 말입니다. 폐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했고 노인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쥐인 프랭클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의사가 아닌 자식으로서의 깊은 통찰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주사로 아버지를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짐승처럼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질식해 죽지 않도록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평안하게 떠나보낼 수는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랭클은
아버지의 야윈 팔에 주사를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약물이 들어가자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프랭클은 침상머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거칠고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버지, 이제 고통이 좀 덜하세요?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버지는 가늘게 눈을 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쥐어짜내어 아들의 손을 받아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덕분에 이제 참 편안하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치의 차가운 가스실이 아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부모를 살리겠다는 희망으로 미국행을 포기했던 프랭클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슬픔의 심연 속에서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치는 모든 유대인을 짐승처럼 죽이려 했지만 프랭클의 아버지는 자식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완벽한 인간의 품격을 유지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프랭클이 선택했던 태도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이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하지만 프랭클은 그 가장 무력한 순간에도 부모에게 인간다운 죽음을 선물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밤새 눈물을 흘리던 11910 사번의 가슴 속에는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는 인간 존엄성의 위대한 불꽃이 더욱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후 수용소의 겨울은 더욱 잔인하게 프랭클의 육체를 옥죄어 왔습니다. 영화에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새벽, 프랭클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강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얼어붙은 땅을 파내고 철로를 깔기 위해 진흙 구덩이를 파내려 가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쓸만한 도구도 없이 부서진 삽자루 하나를 쥐고 얼어붙은 땅을 매리찍을 때마다 손바닥에 살점이 찢겨나가고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금세 얼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나치 간수들은 뒤에서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끊임없이 고함을 질러댔고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둔해지면 사정없이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사방은 온통 진흙과 오물, 그리고 굶주린 인간들의 신음뿐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해 당장이라도 그 진흙 구덩이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싶던 그 순간, 프랭클의 머릿속에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고향 빈에 남겨두고 온, 그리고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틸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프랭클을 애워싸고 있던 수용소의 처참한 풍경이 한순간에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던 간수들의 고함 소리와 사나운 군견들의 짖는 소리는 멀어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내의 생생한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만이 가득 차올랐죠. 프랭클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내가 지금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모를 거요. 그러자 마음속의 아내가 그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힘내세요, 나의 사랑.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어요. 차가운 진흙구덩이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한 남자가 오직 마음속에 품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대화만으로 찬란한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 강제노동을 이어가며 프랭클은 인류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외쳐왔던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진리 하나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라도, 비록 육체는 사방이 막힌 감옥에 갇혀 뼈만 남은 번호로 존재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가장 순수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훗날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에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이자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시인들이 자신들의 시를 통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라고 외쳤던 이유를 나는 아우슈비츠의 진흙구덩이 속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넉넉한 재산이 있어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를 가져야 하며, 좋은 환경이 있어야만 삶이 가치 있다고 믿죠. 하지만 프랭클은 가장 비참한 지옥의 바닥에서 인간을 진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결국 내면의 사랑과 관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당시 프랭클은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가 다른 수용소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힘을 붙잡은 12916 4번은 그렇게 차가운 얼음 땅 위에서 절망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수용소의 가장 큰 무기는 육체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굶주림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죄수들에게 하루 동안 지급되는 식사는 묽은 수프 한 그릇과 손바닥만한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죠. 배급 시간이 되면 수용소 마당은 팽팽한 긴장감과 인간의 밑바닥 본능이 뒤엉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죄수들은 솥을 들고 있는 배급 담당자의 손끝을 혈안이 되어 쳐다보았습니다. 국자를 깊숙이 저어서 바닥에 가라앉은 감자 조각이나 무 부스러기를 누구의 그릇에 퍼주는가에 따라 내일 하루를 더 살아낼지 아니면 영양실조로 쓰러질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생존 게임 앞에서 어제까지 고결한 인격을 자랑하던 지식인도, 다정한 이웃도 순식간에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변해갔습니다. 서로 더 많은 양을 차지하기 위해 동료를 밀치고 시기하고 밀고 하는 추악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동물화되어 가는지를 정신과 의사의 시선으로 아프게 목격했습니다. 나치가 의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빼앗아 스스로 괴물이 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죽어가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말살 전략이었죠. 실제로 대부분의 죄수들이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수프 한 그릇의 양에 영혼을 팔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빵을 훔치며 스스로 짐승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아주 가끔씩 일어났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온종일 매를 맞으며 강제 노동을 하고 돌아와 뼈만 남은 몸으로 겨우 수프 한 그릇을 받아 노인 수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굶주려 당장이라도 수프를 들이켜고 싶었을 텐데도 막사 구석에서 굶주림과 고열로 신음하며 죽어가던 어린 유대인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중한 수프 그릇을 소년의 입가에 대어주며 나직하게 말했죠. 얘야, 이것 마시고 정신을 차리려무나. 너는 꼭 살아서 나가야 한다. 프랭클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수프 한 그릇. 어쩌면 그 바닥에 깔린 12방울의 묽은 물과도 같은 가치를 지닌 그 소중한 음식을 타인을 위해 건네는 성자 같은 이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들을 보며 기록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인간다운 품격을 지킨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들은 인간이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존엄한 존재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나치는 그들의 옷을 빼앗고 빵을 빼앗았지만 오늘 내가 내 빵 한 조각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남은 태도의 자유만큼은 절대 빼앗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실의 핑계를 대며 어쩔 수 없이 괴물이 되었다고 변명합니다. 세상이 험해서, 직장이 각박해서, 매 처지가 힘들어서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의 배급대 앞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괴물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인간의 품격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수용소라는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훗날 현대 심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위대한 사상적 열쇠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채찍질이 날아들고 굶주림과 전염병이 영혼을 파고드는 그 지옥의 한복판에서 그는 한 가지 기이한 정신적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이 억압을 받는데도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반면 어떤 이는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며 성자처럼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었죠. 프로이트를 비롯한 기존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강렬한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았지만 프랭클이 목격한 아우슈비츠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치열한 관찰 끝에 프랭클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려앉은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치 간수가 가하는 폭력이나 수용소의 끔찍한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거대한 자극입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자극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낙담하고 괴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며 내면의 품격을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반응은 오직 나만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그 자극과 반응 사이자 공간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절대 침범 불가능한 신성한 자유의 영토였습니다. 프랭클은 동료 죄수들에게 이 놀라운 마음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저들이 우리를 철조망에 가두고 굶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낼지 선택하는 자유만큼은 절대 뺏지 못하네. 우리가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네. 그의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매일 아침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면도를 하고 자신의 수프를 양보하는 삶의 실천을 통해 증명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이 위대한 통찰은 나치의 총칼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수감자들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수많은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실패 같은 가혹한 자극들이 우리의 일상을 사정없이 뒤흔들곤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며 환경을 원망하고 무기력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들이닥친 시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 시련 앞에서 좌절하여 주저앉을지 아니면 다시 신발끈을 메고 일어설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좁은 공간을 나의 의지와 존엄성으로 채워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수용소의 겨울은 깊어만 같고 칼바람은 죄수들의 뼈마디를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그날도 프랭클은 맨발이나 다름없는 얇고 구멍난 신발을 신은 채 얼어붙은 벌판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손등의 살점은 추위에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죠. 몸을 조금만 웅크려도 뒤에서 나치 간수의 매서운 채찍과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왔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모멸감이 극에 달해 뇌리 속에서는 이배로 그냥 저 철조망에 몸을 던져 생을 끝내버릴까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이치는 지옥 같은 현실에 마음이 온전히 매몰되어 버린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프랭클은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마음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나를 먼 미래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이하고도 위대한 정신적 상상을 시작했죠. 그의 머릿속에 펼쳐진 풍경은 수용소의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아늑한 조명이 켜진 유서 깊은 대학교의 대강당이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품격 있는 교수가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교수는 바로 미래의 비터 프랭크 자신이었습니다. 객석에는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많은 청중과 학자들이 눈을 반짝이며 가득 앉아 있었죠. 가상강당의 강단에 선 프랭클은 청중들을 향해 아주 당당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극한의 고통과 직면했을 때 그들의 정신구조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존엄성을 지켜내는지 제가 직접 목격하고 연구한 생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엄한 상상 속에서 프랭클은 매를 맞으며 진흙 구덩이를 파고 있는 지금 자신의 가혹한 현실을 인생의 끝이 아니라 먼 옛날에 겪었던 하나의 생생한 연구 자료이자 강연의 소중한 에피소드로 뒤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자기 분리 기법입니다. 나에게 들이닥친 고통에 온전히 매몰되어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렌즈를 멀리 떨어뜨려 현재의 나를 관조하는 힘이죠. 프랭클은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가상 강연 상상법을 시작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나치 간수들의 채찍질이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채찍이 살을 찌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인간이 이 정도의 타격을 입었을 때 심리적으로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구나. 나중에 강연할 때 이 디테일을 꼭 설명해야지 하며 고통을 학문적 자산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가혹한 시련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 지독한 외로움, 혹은 나를 숨막히게 하는 인간관계의 감옥 속에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죠. 그럴 때 프랭클이 사용했던 이 마음의 기술을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뒤 혹은 모든 시련을 멋지게 이겨내고 성공한 미래의 내가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어. 라고 누군가에게 인생 강연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을 미래의 위대한 자서전 한 페이지로 바꾸는 힘. 그것이 바로 지옥마저 연구실로 바꾸어 버린 정신과 의사의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살아남은 자들의 안도와 떠나가는 자들의 비명으로 채워지는 잔인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죄수들 사이에서 거대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나치 간수들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다른 수용소로 이송할 죄수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송은 달콤한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동력을 상실한 이들을 가스실로 보내기 위해 짜인 가혹한 죽음의 명단이었습니다. 명단이 막사 벽면에 붙자 죄수들은 자신의 번호가 적혀 있지 않기를 기도하며 벌덜 떠는 손으로 종이를 훑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프랭클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119104. 그의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프랭클은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미국행 비자를 찢었을 때부터, 아버지를 품에서 보내드렸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종착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는 막사 구석에 앉아 동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 프랭클의 로고테라픽 연구와 그의 의학적 가치를 깊이 존경하던 한 동료 죄수 의사가 프랭클에게 은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무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프랭클의 어깨를 꽉 쥐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프랭클 박사, 당신은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하네. 자네의 그 위대한 정신의학 연구는 여기서 재가 되어 사라지면 안 돼. 자네가 살아야 전쟁이 끝난 후 이 지옥을 겪은 수많은 대중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네. 그 동료 의사는 나치 간수들이 한눈을 파는 아침 점호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이송 장고의 관리 업무를 보조하던 직위를 이용해 죽음의 명단에 적힌 프랭클의 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과 번호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프랭클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난 뒤였습니다. 동료 의사는 프랭클을 대신해 죽음의 트럭에 올라탔고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가스실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죽음의 조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 참혹한 진실 앞에서 프랭클은 극심한 정신적 부채감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어야 했단 말인가? 지독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프랭클은 철학적이고 영적인 대전환을 이루어냅니다. 나 대신 죽어간 그 고결한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슬픔에 겨워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남은 이 우연한 생명을 거대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프랭클은 하늘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나를 대신해 가스실로 간 내 친구의 목까지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세상에 외쳐야 할 강한 의무가 생겼다. 내 목숨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니다. 타인의 희생으로 연장된 삶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그 묵직한 책임감이 프랭클의 영혼을 한 단계 더 위대하게 부활시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회의감을 느끼며 내 인생은 왜 이리 허무할까 하고 자조하곤 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보며 날려보내거나 사소한 스트레스에 갇혀 무기력하게 하루를 낭비하죠. 하지만 프랭클의 이 비극적인 일언은 우리의 나태한 정신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며 흘려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혹은 나를 위해 희생한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내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시간을 무거운 의무와 책임감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 대신 희생된 수많은 삶에 대한 온전한 답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1945년 봄,
수용소 장벽 너머로 대포 소리와 총성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진격 소식에 나치 간수들은 밤을 틈타 무기를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아우슈비츠의 육중한 철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뼈만 남은 죄수들은 비틀거리며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어느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감정이 마비되어 있었기에 자유라는 감정을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멍한 정막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잔인한 증오와 분노의 광기였습니다. 오랜 시간 나치에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핍박당했던 일부 유대인 죄수들은 채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힌 나치 간수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간수들을 바닥에 짓밟고 몽둥이로 내리치며 자신들이 당했던 폭력을 그대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자마자 어제까지 피해자였던 이들이 한순간에 잔혹한 가해자로 돌변하여 복수의 피비린내를 풍기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악순환이 수용소를 다시금 휘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그 잔인한 복수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칠갑이 되어가는 운동장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며 도망치다 수감자들에게 둘러싸인 한 나치 간수의 앞을 온몸으로 가로막아 섰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프랭클에게 소리쳤습니다. 119열 4번, 비켜서게! 저 악마 같은 나치놈들을 처단해야 하네. 자네도 저들이 저지른 만행을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그 고함 속에서 프랭클은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멈추십시오. 이 사람은 평소 우리 죄수들에게 몰래 빵을 나누어 주며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선한 사람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괴물처럼 굴었다고 해서 우리까지 똑같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랭클은 분노에 가득 찬 수감자들을 설득하여 그 나치 간수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동안 결코 괴물의 수법을 닮지 않겠다는 위대한 어른의 품격을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소 문을 걸어 나와 푸른 들판을 걸으며 인류를 향한 묵직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고결한 인간과 몰상식한 인간. 그것은 나치냐 유대인이냐는 인종의 구분이 아니며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지위의 구분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고결함을 유지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가슴 속에서 뜨거운 증오가 피어오르곤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라며 복수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지옥문이 열리던 그날의 풍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타인에게 똑같이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이죠. 억압과 폭력의 사슬을 내면의 용서와 품격으로 끊어낼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철문을 걸어 나와 마침내 고향 빈으로 돌아왔을 때 빅터 프랭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한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가슴을 난도질하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용소 장벽 안에서 오직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의 영혼을 지탱해 주었던 가족들의 소식이 차례로 도착했죠. 그의 어머니는 가스실에서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고 그의 형제 역시
나치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심장을 통째로 뜯어낸 것은 그 진흙 구덩이 속에서 환영으로 만나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속삭였던 그의 어린 아내 틸리마저 베르겐 벨젠 수용소에서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완벽한 전멸이었습니다. 나치는 그의 과거와 업적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와 기댈 수 있는 미래의 안식처까지 모조리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텅 빈 독방에 주저앉아 프랭클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거대한 실존적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린 채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죠. 내가 왜 그 지옥에서 살아남았단 말인가? 나를 살려준 동료 의사의 희생과 내 아내를 향한 사랑의 결말이 고작 이 참혹한 고독이란 말인가? 절망의 심연 속에서 그의 영혼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식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제2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는 그 슬픔의 화산재 위에서 다시금 펜을 쥐었습니다. 고통에 무릎 꿇는 대신 자신이 아우슈비츠의 독방에서 진흙 구덩이 속에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외우고 수정했던 그 위대한 인간 존엄성의 기록들을 세상에 내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치에 의해 불타버린 평생의 원고를 이제는 자신의 온몸에 새겨진 흉터와 눈물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은 서재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신들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팔뚝에 새겨진 푸른 숫자 119 104를 바라보며 심장을 다잡았죠. 놀랍게도 그는 단 9일 만에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뒤흔든 위대한 저서인 인간의 의미 탐구, 즉 지금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단숨에 완성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수용소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에 본명을 숨기고 자신의 죄수 번호인 11910 4번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주변 학자들의 간곡한 만류로 본명을 걸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고통에 신음하는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거대한 정신의학의 기둥인 로고테라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매 삶의 소중한 울타리가 통째로 날아가는 극심한 상실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평생을 바친 무언가가 무너졌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며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워버리죠. 하지만 프랭클은 슬픔을 위대한 유산으로 바꾸는 태도의 힘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고통은 그 고통의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기를 멈춘다는 그의 명언처럼 그는 자신의 피눈물을 전 세계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가장 따뜻한 처방전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이 지금 흘리고 있는 그 눈물과 시련 역시 언젠가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울릴 당신만의 위대한 인생서사로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글을 마친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의 좁은 감옥을 벗어나 어느 푸른 들판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이석고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더 이상 자신을 가두는 높은 철조망도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는 나치 간수도 없었습니다. 자유의 공간에 이른 그 순간 프랭클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친 들판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지평선과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내 좁은 감옥에서 주님을 불렀고, 주님은 이 넓은 공간으로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날 들판에서 무릎을 꿇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11910 소박한 뒷모습은 지옥 같은 시련의 끝에서 마침내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한 한 인간의 가장 엄숙하고도 위대한 승언이었습니다. 프랭클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강단에 서며 무기력과 허무에 빠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외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결코 거창한 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라는 프레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라며 삶을 원망하고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 시선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인생이 지금 당신에게 시련과 눈물이라는 거, 가혹한 문제를 던지며 너 이래도 포기할 거야? 이 고통을 어떻게 헤쳐나갈래?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삶을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삶의 질문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묵묵하고 단단하게 행동으로 답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삶이라는 치열한 수용소 안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려 번호처럼 무기력하게 하루를 버텨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우슈비츠의 가장 참혹한 바닥에서 살아 돌아온 빅터 프랭클은 오늘을 버텨내고 있는 당신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시련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 가혹한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말이죠. 당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어나 이불을 개고 면도를 하며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자유를 가진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결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삶 또한 결코 당신을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의 자리에서 묵묵히 품격을 지키며 걸어가는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지혜의 밤이 언제나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